나도 이런 선택까지 오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여기까지야.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은 그를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방금 당신이 밀어준 그 휠체어. 그건 다리가 아니라 가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 한 명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범한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네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아무 거리나 깊은 산로 위로 올라가서 차문을 열고 내려놓고 그냥 떠난 거죠. 남편이 떠나며 하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순간 제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니,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커서 나발이 나올 정도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의 결혼, 살인 미수, 재산 갈취, 그리고 한 여자가 무너진 몸으로 다시 일어서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산속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검은색 세단의 엔진을 끄고 차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나를 휠체어 위에 놓았습니다. 아니, 놓았다는 표현도 아까운 거죠.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그리고 담배 한 개를 꺼내 피우더니 그 꼭지를 아무 데나 던져버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제가 이 말에 왜 웃었을지 아직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 순간의 냉정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검은색 세단의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전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산속은 다시 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외로운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공포의 숨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숨을 쉬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산속은 다시 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외로운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공포의 숨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숨을 쉬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산속은 다시 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외로운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공포의 숨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숨을 쉬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 산속에서 발바닥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은 왜 저를 여기에 버리면서까지 웃은 건지, 이 모든 답은 지금으로부터 약 8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 제가 남편 박철수를 만난 건 제가 22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맨손으로 가게를 차리고 새벽에서 밤까지 혼자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웃음이 많고 제가 힘들다고 한마디 하면 아무 말 없이 끝난 후에 가게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뒤를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결혼 제안도 아주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같이 살면 편할 테니까 제가 밖에서 돈을 벌고 당신은 가게를 운영하면 되잖아요. 아주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행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0년은 그나마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꽤 돈을 벌었고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땅과 건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남편은 그들 사이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존재는 점점 줄어들었고 밤에 귀라는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 연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쁘다고 했으면 바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빠른 걸음으로 방에 들어가며 문을 잠그고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아주 낮아지고 주말마다 갑자기 외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날 남편이 잠들은 사이에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 작은 새. 그때 제 심장이 처음으로 한 칸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편의 행동이 더 뻔해졌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짐이라는 것을 직접 입으로 말하는 날까지 아무도 없는 거방에서 이웃한 아내에게 전화하며 글쎄, 인연은 아직도 끊길 것 같다니까. 차라리 어디 산속에다 버려두고 실종신고를 낼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방에서 제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밤에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도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남편은 내가 반드시 제 발 아래로 무릎 꿇리겠다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불과 2달 후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중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돌아온 차가 우리 차의 왼쪽을 강타했습니다. 충돌 순간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깨어난 곳은 종합병원의 중앙중차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진단을 내렸을 때 남편의 얼굴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눈빛은 아주 잠깐이지만 제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가 충족되는 눈빛. 그때 저는 아직 정확히 남편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후의 모든 일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 쟤는 완전히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주 성실한 간호자로 보였습니다. 밥도 가져다 주고 안마도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남편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연녀가 우리 집에 와서 아무 거리나 냄새 난다는 둘레로 구박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이미 슬픔을 넘어 불같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건지, 이 부분까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고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신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순간 쟤는 당장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 다리가 낫고 있다고.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통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 글쎄, 의사가 가망 없다니까. 저 옆편네 죽기 전엔 그 땅 못 팔아. 차라리 어디 산속에다 버려두고 실종신고를 낼까. 이 말은 제 심장을 두 조각으로 잘라낸 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회복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우리 이름으로 된 땅과 건물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내연녀랑 새 인생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 밤 쟤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다 떨어진 후 제 마음 속에서 한 결정이 단단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놈에게 한 가지 보여주겠다고. 내 다리로 스스로 일어서서 내 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고. 그 결정을 한 그날부터 쟤는 완벽한 환자로 꾸밈없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다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발. 남편과 내연녀가 방심할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들면 쟤는 몰래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고통을 참고 한 밀리미터씩, 한 밀리미터씩. 그리고 그 고통만큼 이상으로 쟤는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이건 남편도 내연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이후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무기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바깥바람을 마셔야 할 것 같아. 공기 좋은 데로 드라이브를 해볼게. 제 인생에서 남편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한테 말한 게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밝은 표정이 바로 제 심장에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니다. 이건 남편이 준비한 무엇인가이다. 차에 타면서 쟤는 품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내연녀로 추측되는 상대방과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통화 내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글쎄, 오늘 드디어 처리하는 날이야. 내가 마음을 먹었거든.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인연한테 바깥바람을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산속에 버려두려는 거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실종신고는 내가 내일 낼 거야. 자지도 못하는 년이나 놓아주는 거지.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 샴페인 준비해 놓아라. 쟤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백미러로 볼 수 있는 표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스마트폰은 이 모든 것을 빨간 글자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 차가 깊은 산속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쟤를 휠체어에 놓고 차문을 닫고 담배 한 개를 피우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가렛을 끄며 했던 말.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엔진을 밟고 떠났습니다. 차가 산로를 내려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가는 사이에 쟤는 품속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위에는 붉게 깜빡이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녹음 중. 03시간 42분 15초. 집에서 출발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남편이 내연녀와 나눈 통화 내용, 나를 버리며 내뱉은 저주, 엔진을 밟는 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쟤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단축 번호 한 번을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미리 준비한 변호사 김 씨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경찰과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방금 갔어요. 아주 신이 나서 가더구먼. 변호사는 즉시 답했습니다. 지금 유기 현장 증거 확보했습니다. 살인 미수의 유기치상, 거기다 사기 혐의까지. 구속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이닥칠 것입니다. 쟤는 전화를 끊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벌떡.
한 발, 두 발. 제 두 발이 흙 위에 닿았습니다. 6개월 동안 꼭 꺼내지 못했던 그 힘이 마지막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발로 걸어 차었습니다. 와장창. 휠체어가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구겨진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고철 덩어리가 박철수의 미래와 아주 닮아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남편이 잘못이라고 한답시고 화장은 꿈도 못 꾸게 했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제가 20대에 맨손으로 식당을 차리던 그때의 눈빛과 아주 똑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철수.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제 내가 엎어주러 갈 테니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제 인생에서 듣기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집에 돌아가서 내연녀와 샴페인을 열기 직전에 경찰의 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살인 미수, 유기치상, 사기, 3가지 혐의로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 즉 3시간 42분의 녹음 파일과 현장 사진, 그리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재산, 이체 내역까지.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목줄로 작용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실제 징역을 받았고, 재산은 법원의 판결로 전부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연녀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제 눈앞에서 벌었던 그 모든 재산, 그 건물, 그 땅, 이제 모두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쟤는 그중 작은 건물 하나를 레노베이트하여 제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김말순의 밥집, 작은 식당입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가게입니다. 하지만 이 간판 위에 적힌 3글자, 김말순. 이것은 단순한 상호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자도 아닌 제 스스로의 이름입니다. 밥을 차리는 일은 제가 20대에 처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한 것은 단순히 먹이리운을 열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게의 문을 열면서 이 작은 공간이 주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제에게 남긴 것은 배신과 공포였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남긴 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너진 후에도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시작입니다. 제가 산속에서 흘린 눈물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희열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